자, 이전가격세제 적용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과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은요. 요게 페이지 591페이지 보시면은 이전가격세제의 이제 적용 흐름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전가격세제 적용 흐름도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흐름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는지 흐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냐, 그래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전가격세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가격세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다 그러면은 일단 yes. 그러면 그럼 그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느냐, 그러니까 정상가격대로 거래를 했다면 이전가격세제 적용할 필요가 없죠. 국적법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서 더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면 그러면은 그 차이나는 금액, 아까 잠깐 그림 봤었잖아요. 갑이 국외특수관계인하고 국제거래를 하는데 정상가격은 100원인데 60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그 40원을 좀 덜 받았잖아요. 지금 그 40원 덜 받은 금액을 입금산입으로 일단 결정 및 경정을 합니다. 입금산입으로 결정 및 경정을 해요. 이렇게 입금사 결정 및 경정을 하는데, 여기 임시유보처분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사유가 있는가? 이 임시유보처분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사유가 뭔지는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이렇게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서 더 초과하거나 미달했어요. 그러면은 입금산입으로 이제 결정 및 경정을 하면서 그 결정 및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요거 일단 없다고 보고요. 임시유보처분 적용 배제 특례 사유가 뭔지는 일단 없다고 치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 및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임시유보 통지를 합니다. 15일 내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거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정상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이 60원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입금산입으로 40원을 지금 일단 해놓고 임시 유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임시 유보 처리해가지고 걔를 결정 및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임시 유보 처분해가지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당 내국법인한테. 그러면은 해당 내국법인은 그 임시 유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40원만큼 덜 받았잖아요. 이 차이나는 그 40원만큼, 임시유보 처분한 그 40원만큼을 국외 특수관계인한테서 반환받으라는 거예요. 이전 소득금액 반환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반환을 받으면은 그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관할세무조사장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 이전 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40원만큼 덜 받은 금액을 반환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 서류를 받았어야지 확인 서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전 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가지고 걔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40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40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장부에 그만큼 수익으로 더 계산이 됐을 거니까 입금 산입 40원 임시유보 처분한 거 있죠? 얘를 소멸시키면 됩니다. 임시유보를 처분한 걸 소멸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걸 제출했다면 40원만큼을 다 받은 거니까 임시유보 처분을 소멸시킨다. 즉 처음부터 해당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입금산입 40원 이렇게 결정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걸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얘를 제출을 지금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제출하지 않으면 그 제출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국법인에게 이전 소득 금액을 통지합니다. 이전 소득 금액을 통지한다는 거는 이제 이때 해당 내국법인 입금에 산입했잖아요. 임시 유보 처분한 건데 만약에 네가 돈을 받아왔어, 그러면 그걸 그냥 소멸시켜 줄 건데 돈을 받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입금 산입하고 요거를 이제 제대로 된 소득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된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세무조정을 입금 산입하고 임시유보 없애면서 돈 아직 너 안 받았어? 안 받았더라도 40원만큼을 입금 산입할 거야. 그렇게 해서 통지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소득처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득처분은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 겁니다. 소득처분은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요. 교재 59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590페이지 보시면은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게 반환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전 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환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할 거냐? 입금산입 40원 이제 임시유보 없어지면서 제대로 된 입금산입 40원을 하고, 소득처분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의 주주라는 거죠. 첫 번째, 내국법인이 그 국외 특수관계자의 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40원만큼 지금 돈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은 거는 40원만큼을 더 출자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4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니까 내가 주주잖아요. 지금 내국법인이 주주잖아요. 국외 특수관계인 주주면 그 국외 특수관계인한테 40원 덜 받은 만큼을 더 출자한 걸로 보는 거예요. 출자한 걸로 보는 거니까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로 해가지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출자의 증가로 해가지고 유보로 처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예요.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라면은, 그러면은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합니다. 그럼 배당이라고 소득, 그러니까는 배당금 더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꼭 주주관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 아까 특수관계는 꼭 지분관계가 아니어더라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만 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됐었잖아요. 지분관계가 아닌 경우도 특수관계자가 되잖아요. 1, 2외의 경우에는 서로가 지분관계가 아닐 수 있죠. 1, 2외의 경우에는요, 그때도 원래는 옛날에는 이게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돼 있었는데 1, 2외의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얘는 기타 사유 유출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금산입을 하고 이제 임시유보 처분한 거 없애면서 제대로 된 소득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의 주주라면은 출자의 증가로 봐서 더 출자, 40원 안 받은 거를 더 출자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더 출자한 걸로 봐가지고 유보로 처분하는 거고요.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라면은, 그러면은 그 내국법인이 주주인 국외 특수관계인한테 배당을 더 준 걸로 봐가지고 배당으로 처분하고요.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가 꼭 지분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외의 특수관계자라면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정하고 처분한 다음에 통지를 하겠다는 거죠. 내국법인한테 통지한다. 기간 한번 잠깐 다시 봐볼게요.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제거래를 했는데 그게 거래가격이 정상가액보다 더 높거나 낮다면, 그러면 그 차이나는 금액을 입금산입으로 결정 및 경정을 하는데, 이 결정 및 경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임시유보 통지서를 보냅니다. 임시유보 통지서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유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그 40원만큼의 금액을 상대방에서 받아오라는 얘기죠. 받아오게 되면은 이전 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라는 거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럼 받아왔다는 얘기니까 임시유보 처분한 금액 40원을 이제 소멸시킵니다. 40원 받아왔으니까 장부의 수익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제출 기한이 90일, 임시유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잖아요. 그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 내에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그 제출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 내에 이전 소득 금액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해가지고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 안 했잖아요. 그날로부터 15일 내에 이전 소득 금액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해서 이제 임시유보 없어지면서 입금산입 40원에 대한 제대로 된 소득처분을 하는데,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의 주주라면은 출자의 증가, 출자를 더한 걸로 봐서 유보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주가액의 증가죠.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라면은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하겠다는 거고요. 1, 2외의 특수관계인이라면은 그것도 배당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임시유보에 여기 임시유보처분의 적용배제 특례사유라는 게 뭐냐? 임시유보처분의 적용배제 특례사유에 해당하면은
임시유보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유보처분하지 않고서 임시유보처분의 특례 배제 적용, 임시유보처분에 적용 배제 특례사유에 해당하면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요. 결정 및 경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전소급액 반환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제대로 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겠다. 그럼 임시유보처분의 적용배제 특례사유라는 게 뭐냐? 그게 5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589페이지. 그래서 589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589페이지 보시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A, B, C 요거. 그죠? 요게 임시유보 처분 적용배제 특례사유가 되는 겁니다. A, B, C. A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임시유보 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 및 경정한 날로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일이 4개월밖에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가권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임시유보 처분 이런 거면서 시간 끌 지금 시간이 없어요. 4개월밖에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대로 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4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내국법인이 오히려 저 그냥 이전 소득금액 바로 처분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뭐 임시유보 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안 받을 거니까 저 반환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끌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처분해 주세요라고 이전 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폐업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면은 임시유보 처분하지 않고요. 결정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바로 그냥 입금 산입하고 유보 배당 등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유보를 처분을 만약 한 후에라도 B하고 C는요. 임시유보 처분 한 뒤에라도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했거나 폐업을 했다면은 바로 처분한 이후에라도 원래 임시유보 처분하지 않고 바로 제대로 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는 건데 임시유보 처분한 뒤에라도 B하고 C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입금 산입액의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아까 입금 산입하고 출자의 증가로 봐서 유보로 하거나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한다고 있잖아요. 그거 바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임시유보 처분 배제, 적용 배제 특례 규정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과세표준비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해야 되고 이 경우에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사유가 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적용 흐름도와 함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서 아까 그 날짜는 다 얘기 드렸어요. 뭐 임시유보 통지서를 받은 날, B2번 아까 2번으로 얘기한 거죠. 임시유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받았다는 거니까 이전소득금액 40원만큼을 더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임시유보 처분한 걸 소멸시키면 되고, 그죠? 장부에 당연히 수익으로 계산될 거니까 만약 그때까지 반환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분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렇게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를 하면 된다. 이 경우에 배당은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때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한 거는 언제 배당금을 지급한 걸로 볼 거냐. 그렇죠?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액 조정 등에 대한 금액들이 나오는데 감액 조정된 금액 등은 이런 얘기예요. 정상가격 등에 의해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2월 입금으로 봐서 내국법인의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아까 그 대응조정이랑 다 같은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국내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있고 국외에 A라는 자가 있는데 A가 얘한테 재화를 팔았고
그리고 얘가 대금을 주는데 얘가 가격을 60원을 준 거예요, 대가로. 근데 정상 가격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외에 있는 A가 이쪽 나라의 국조법에 따라서 입금 산입 40원 이렇게 된 거죠. 40원만큼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금 산입 4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40원을 반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입금 산입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조정으로 여기 입금 불산입, 즉 송금 산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0원을 얘한테 주는 게 좋을까? 안 주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0원을 주면은 그만큼 외화가 더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쪽 나라에서 내가 주지 않았다 할 때, 내가 안 줘도 주면은 당연히 수익이 돼가지고 입금이 되는 거고요. 안 주더라도 이 나라의 국조법에 따라가지고 안 주더라도 입금 산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면 당연히 수익이 되는 거고, 안 줘도 입금 산입이 돼요. 그럼 왜 줘? 주면은 괜히 외화가 유출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이미 안 주더라도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 굳이 외화가 유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줘도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환 안 하는 게 좋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송금 산입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쪽에서 입금으로 과세가 된 거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걔네들을 2월 입금으로 봐서 내국법인의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감액 조정이 되는 경우라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안 주더라도 송금 산입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미 거래 상대방 쪽에서 입금 산입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굳이 외화를 유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은 2월 입금으로 봤어. 이미 거래 상대방 쪽에서 이제 입금 산입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송금 산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전 가격세제 적용 흐름도와 함께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소득처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인데, 이게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국외 특수관계가 국제거래를 한다면은 그 일정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요. 일정 기간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 연도의 최초의 과세 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내가 올해부터 5년간, 올해부터 뭐 3년간, 10년간 국외에 있는 A라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계속 거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사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사전 승인 신청하는 거냐? 일정 기간 과세연도, 일정 기간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전 승인은요, 상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체약상 등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에 승인할 수도 있고요. 이 상호 합의에 의한 사전 승인은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하고 상호 합의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사전 승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호 합의 절차 거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전 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됐다면 상호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방적 사전 승인은요, 국세청장은 이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신청일 2년 내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상가격은 일정 기간,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뭐 비교 가능 제3자 방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원가 가산 방법으로 하겠다, 막 이렇게 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전 승인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 10년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소급 적용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향후 10년간 뿐만이 아니라 소급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몇 년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느냐. 승인 신청 대상 기간 이전의 과세년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이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다면, 그러니까 사전 승인 신청할 때 동시에 저 소급 적용도 하겠습니다. 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과거 것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은 7년이 지나니까 7년 여객거래 시의 국세부가권 제척기간 7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가 있고요. 일방적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 승인 신청과 동시에 소급 적용 신청을 했잖아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소급해서 적용해 줄 거 신청하면 일방적 사전 승인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호합의한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승인을 하게 되면 7년이 넘지 않는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가 있고, 일방적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이때 저도 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소급 적용해 주세요로 한다면 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전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사전 승인할 때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7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도 승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의 방법의 준수. 그렇죠? 자, 사전 승인의 취소 및 변경 신청인데요.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사전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사전 승인의 사전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관련된 체납당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근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세청장은 사전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되면은 체납당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다가 바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네 가지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해야 되는 연례 보고서가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 년마다 연례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연례 보고서에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됐을 때, 또는 신청인이 사전 승인의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번 사전 승인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에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 법령 또는 조세 조약의 변경으로 사전 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은 사전 승인한 것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례 보고서 제출했는데 안 했어? 또는 거짓으로 작성했어? 또는 사전 승인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어? 또는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거야. 관련 법령 또는 조세 조약의 변경으로 사전 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면은 국세청장은 사전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요 C하고 D는 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C하고 D는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은,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재판매 가격 방법 있잖아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에서 재판매 가격 방법이 있는데, 재판매 가격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재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갑이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팔았고 국외 특수관계자 A가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재판매가 안 된 거야. 재판매가 돼야 그 재판매 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데, 재판매가 안 돼 버리면, 그러면 판매 가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매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정상가격 재판매 가격 방법을 하는 거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판매가 안 된 걸 뭐 어떡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이것도 법령이나 조세적이 변경된 것도 내 잘못이 아니죠. 이
C하고 D의 경우에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C, D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 기간에 대해서 저 판매 가격으로 하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저 그러면 원가 가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비교 가능 제3자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이익 분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C하고 D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남은 잔여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 내용은 재판매 가격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는 그게 안 되죠. A하고 B는 내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전 승인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는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이 사전 승인된 경우에 매년 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과세기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자한테 신고하여야 하며 당연한 거죠. 신고 기한까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승인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표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아까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재판매 가격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7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방법으로. 근데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하고 세액의 이제 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그 소득금액 계산 특례 신청서에 구세청에 발급한 사전 승인 통지서를 첨부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자한테 과거 이제 소급 적용하는 거니까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사전 승인된 내용으로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과거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전 승인된 이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사전 승인 통지서를 첨부해서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발급한 이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그 사전 승인된 내용 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다시 계산해가지고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경정 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장은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는 거고요. 경정 청구를 받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정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2개월 내에 통지하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사전 승인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정상가격 및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이게 무슨 보고서는요 전부 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한테 제출한다. 연례보고서 정상가격 산출법에 사전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한테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에 이게 일단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보고서. 요거 보고서입니다. 국제거래 정보의 통합 보고서. 이 국제거래 정보의 통합 보고서라고 하는 게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그다음에 국가별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교재에 보시면은 통합기업 보고서가 뭐고 개별기업 보고서가 뭐고 국가별 보고서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보고서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보고서냐 해서 593페이지에 참고로 집어넣긴 했죠. 그러니까는 어떤 개별기업 보고서는 납세 의무자의 조직 구조나
또는 사업의 내용이나 국외 특성 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거래에 관한 가격 산출 정보나 재무 현황을 포함한 그런 보고서를 말하는 거고요. 통합기업 보고서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그런 납세의무자와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사업 내용, 무형자산 내역, 그 다음에 자금 조달 활동, 그러면 재무 현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하는 거고요. 국가별 보고서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그리고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그리고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의 자본금, 국가별의 주요 사업 활동을 포함한 전체 국가별 보고서, 그러한 보고서를 국가별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보고서를 우리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개의 보고서는 무슨 납세의무자가 내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서잖아요. 이 보고서는 이게 아무튼 사업연도 종료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면 아까 우리 연례보고서하고 차이점은 아까 연례보고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연례보고서를 똑같이 사업연도 종료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데 이거는 국세청장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연례보고서는. 그럼 이런 국제거래정보의 통합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기업보고서는 똑같이 사무직 종료소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긴 하지만 이건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얘는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제출하는 거고 연례보고서는 국세청장한테 제출하는 거고 기간은 같아요. 기간은 같고 그리고 이제 통합기업보고서하고 개별기업보고서는 누가 내는 거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에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에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라든지 개별기업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일단 1천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 합계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별 보고서는요. 더 사이즈가 커야지만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해가지고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직전 과세년도에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내의 최종 모회사가 우리나라에다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야. 그러면 직전 과세년도에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관계회사가 우리나라의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종 모회사가 있는 외국에 당연히 국가별 보고서 나가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직전 과세연도의 연결재무제 매출액이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은 국내에 있는 그 관계회사가 우리나라에도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그게 아마 우리나라랑 똑같이 매출액 1조 원 초과하는 경우일 거예요.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억 5천만 유로. 7억 5천만 유로는 1유로가 한 135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조 원 돼요. 7억 1조 원쯤 됩니다. 7억 5천만 유로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1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결국에는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국내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있어? 그러면 국내 최종 모회사가 국가별 보고서 제출하는 거고, 최종 모회사 외국에 있어? 그러면 국내에 있는 관계회사가 우리나라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누구한테?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아시겠죠? 연례보고서는 국세청장한테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의 제출은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 의무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그런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는 일본에 따른 통합기업 보고서라든지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빼고요. 걔네들은 이미 요거 제출하니까. 요걸 제출하지 않는데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 의무자야? 그러면은 다음의 서류를 얘죠. 이 세 개의 서류를 사업에서 종료를 뜻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도 역시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어차피 통합기업 보고서나 개별기업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기업 보고서나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자들은 굳이 이거 제출할 필요 없고요. 걔네들을 제출해야 되는 납세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라는 납세무자라면 국제거래 명세서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신고서 이 세 가지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꽃 표시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는 그냥 읽기. 아이고 얘는 그냥 읽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은 또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납세지 관할세무자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데요. 그 정당한 사유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득이한 사유로 위 1 또는 2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그거죠. 그거하고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그리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제주부령이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당국에. 과세당국은 이제 납세지관할세무장 또는 지방청장이죠. 제출하면 되고요.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7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뭐 이런 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할 때, 그렇죠? 또는 관련 장부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검찰에 압수되거나 영치됐을 때,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얘기. 과세당국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이제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가격에 대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 산출 방법 쭉 나오는데 아무튼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 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자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그 정당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요, 그럴 때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게 되면 60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제출기한 연장이 승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이런 말들도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1번의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가로 1번의 3회 정당한 사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정당한 사유죠. 이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불복 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불복 신청하거나 상호합의 절차 시에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그걸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3번도 읽어보세요. 3번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적용의 특례. 자,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해당하면은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상환비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확인될 때, 첫 번째, 이때는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방적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국세청장이 판정할 때, 일방적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지만 되고요. 그때 신고한 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 차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실수한 게 아니다라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과산세가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를 보관 비치하거나 개별기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런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증명자를 보관 비치하고요. 개별기업 보고서는 기한까지 제출했고요. 그게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한 거야 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세의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의 조정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국제 거래를 하는데 그 국제 거래가 하필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은 그 관세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세를 결정하는 그 방법이 이게 국조법에서의 정상가격 결정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아까 우리 정상가격 결정 방법이 있었잖아요. 뭐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거래 수익률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방법이 매우 비슷합니다. 응? 그 재화를 수입할 때 내야 되는 그 관세는 어떤 금액에다 관세 세율을 곱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거냐. 그때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그 방법이 국조법에서의 정상가격 계산하는 방법하고 매우 흡사해요.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세 과세 가격은 뭐 예를 들면은 원가 가산 방법을 했는데 국조법에서의 정상가격은 재판매 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좀 발생하죠. 서로 방법이 달라버리니까 관세가 붙는 금액과 그리고 국조법에서의 정상가격이 붙는 재판매 가격 방법으로 얘는 하는데, 관세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원가 가산 방법으로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둘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붙는 관세가 붙는 기준금액과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 국조법에 따른 그 기준금액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걔를 통일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걔를 통일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국세의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하고 관세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 조정. 그래서 이 내용은 국세 정상가격 산출법에 대해서 사전 승인인데 일방적 사전 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일방적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해서 국세청장한테 관세법에 따른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를, 그죠? 일방적 사전 승인할 때,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에 관세법에 따른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를 동시에 국세청장한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은 사전 조정 신청을 받았다면은 관세청장한테 관세 가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고요.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 방법, 그리고 이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은 관세 과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의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 및 사전 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만 됩니다. 거주자가 신청을 했으면은 국세청장은 그거를 일방적 사전 승인 신청과 함께 관세랑 같이 이것도 사전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전 조정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이 관세청장한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고요. 국세청장은 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이러한 사전 조정의 결과를 사전 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무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사전조정을 했더니 사전조정 해가지고 관세랑 국조법에 따른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신청한 자하고 기획재무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되고요. 절차는 일에 따른 이런 그 일방적 사전 승인 신청과 함께 동시에 사전 조정 신청을 좀 했잖아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런 입원에 따른 사전 조정 절차를 시작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세청장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신청 시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했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 조정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실과 사유를 또 통지해야 됩니다. 또한 사전 조정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사전 조정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 사전 승인과 관세법에 관한 사전 심사를 따로 진행할지 여부를 국세청장한테 통지할 수가 있고요. 국세청장은 통지를 받은 사항을 직체 없이 관세청장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니까 지금 가격을 통일시키려고 관세 가격하고 국조법상의 지금 정상 가격을 통일시키려고 지금 사전 조정 신청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그 사전 조정 착수할 수 없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 조정 신청일은 30일 내에 보완 제출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사전 승인된 그 방법,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그다음에 관세법상의 관세 과세 가격 그 결정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그냥 진행할지 여부를 국세청장한테 통지할 수 있고요. 통지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관세청장한테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게 사전 조정입니다. 사전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경정 처분에 따른 국세 경정 청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해서 납세무자가 과세 당국에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 처분으로 인해서 관세 과세 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 가격, 정상 가격 간의 그러니까 관세 과세 가격과 정상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납세무자는 세관장의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가격하고 관세 과세 가격을 별도로 그냥 따로 가려고 한다면 경정 청구할 필요 없는데 나는 정상 가격 국조법상의 경상 가격의 그 방법을 해가지고 100원으로 과세표준 신고하고 세액 신고했는데 이게 세관장에서 물품 수입한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너 이거 150원이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경정 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산정이 된 해당 수입물의 거래가격 산출 방법과 이 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내가 경정을 신청했더니 과세당국이 판단해 보니까 이 방법이 더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더 적합하네 라고 인정이 되면은 세액을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정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4번의 이 내용이 지금 오류가 나서 요 4번의 요 내용은요. 이거 볼까요?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게 여기 4번 있잖아요. 여기 4번은 요 4번은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 3번 뒤에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교재에 오류가 있는 거는 좀 언제나 죄송합니다. 네, 수정해 주세요.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3번 밑에 제가 4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납세무자는 위 관세 경정 처분에 따른 국세 경정 청구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아까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2개월 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만약 통지를 못 받으면 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획재무장관에게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는 사후 조정인 거죠. 사전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던 게 아예 사전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사전 조정 신청은 아예 일방적인 그 사전 승인, 정상 가격에 대한 일방적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일방적 사전 승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일방적 사전 승인할 때에 관세 과세 가격의 그 방법, 결정 방법하고 그를 같이 이제 일치하는 걸로 하면 좀 더 쉽잖아요. 세금 낼 때. 일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사전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사전 조정 신청을 안 하면 서로 방법이 달라가지고 관세가 세관장이 이제 관세 결정을 할 때에 세관장이 경정 처분을 해버린 거죠. 관세에서 세관장이 이 조정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 한 거야. 그러면은 법의 일반적인 이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그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세관장이 이제 결점이 경정을 한 거죠. 그렇게 결점이 경정을 한 거예요. 경정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이 관세의 과세 방법 적용하는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이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3개월 내에 이걸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2개월 내에 통지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 관세 과세 가격의 그 결정 방법하고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일치를 시키고 싶은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사후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후 조정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건 사후 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제 국세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아까 이게 사전 조정은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고요. 사후 조정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후 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무자가 이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 정상가격과 과세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납세무자에게 걔를 통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건 사후 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사전 조정은 국세청장한테 해가지고 국세청장이 그 세관장하고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과 서로 사전에 서로 합의하게 만드는 거고요. 사후 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한테 이렇게 조정해라라고 이렇게 공고하게 하는 거고, 조정해라라고 공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관세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필요한 조세 부가징수 및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한테 관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 그다음에 그 밖에 관세 과세 가격 결정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요구에 바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까지 해가지고요. 이전가격세제, 이제 국조법의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가격세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까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절에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